사실 사막에 가는 경험도 흔치 않고 네. 거기에 조난당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요. 네.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지만 거의 죽음의 네. 위기에서 내신 거잖아요. 네. 거기서 뭘 느끼셨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연과학적으로 최고의 스팟을 꼽자라면 제주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제주도요? 네, 제가 이제 오히려 역으로 해외 탐험을 갔을 때 외국 과학자들이 제주에 대한 관심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당신은 제주도도 이렇게 대단한데 왜 다른 나라를 와서 탐험을 하냐. 제주도가 그냥 여행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그 해방 직후에 정말 폐허가 됐던 이 제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동굴로, 숲으로, 산으로 이렇게 탐험을 다니면서 심지어 기록까지 남겼던 이런 행위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교육의 전형이라는 거죠. 이 교육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꼬마 탐험대에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탄생을 합니다. 되게 감동이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내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효린의 민박이라는 예능 TV를 보면서 와, 정말 이분 너무 유익한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느꼈던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제 눈앞에 계십니다. 국내 1호 과학탐험가로 알려지신 문경수 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학탐험가 문경수입니다. 아, 대장님 진심으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과학탐험가 문경수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 탐험가다 보니까 딱 내년이 20년째가 되는데 20년 동안 지구상의 많은 곳들을 탐험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화성 탐사를 하는 나사 과학자들하고 탐험을 되게 오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공룡을 연구하는 또 공룡학자들, 네, 이분들하고 뭐 고비 사막이나 다른 사막에 가서 공룡화석 발굴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제가 화산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뭐 아이슬란드라든지 하와이라든지 뭐 카나리아 제도 같은 이런 화산 지역들을 많이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렇게 탐험만 하면 도대체 어떻게 생계를 꾸릴 거냐. 나도 진짜로. 네. 저한테 탐험은 뭔가 이야기를 발굴하는 그런 커다란 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감을 주는. 그렇죠. 그래서 탐험을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탐험에 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나 이야기를 수집합니다. 뭐 이를테면 저한테는 공룡 화석도 데이터가 될 수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기상값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수집하다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콘텐츠나 경험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달 탐사 로봇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문을 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나중에 달이나 화성에 갔을 때 미리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지구상에도 달이나 화성의 환경과 비슷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로봇을 가지고 그런 유사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해봐야지만 이게 실제 현장에 가서 작동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필드 경험을 그런 또 로봇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뭐 결과적으로 강의를 되게 많이 합니다. 대장님, 호주 사막에서 3일간 조난을 당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탐험가 초기 때 호주 사막에 탐험을 갔다가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 차를 버리고 사막에서 3일 반나절 동안 200km를 걸어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동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조그마한 물수렁에 빠졌습니다. 근데 사방이 다 경사면이고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조난당한 위치에서 반경 500km 내에 어떠한 인적이나 그런 환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당연히 전화기 안 터지고 그런 상황이어서 걸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이제 저희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만 챙겨서 몇 명 있으셨어요? 2명이었습니다. 정말 뭐 무서웠죠. 근데 제일 무서웠던 건 뭐냐면 호주에도 늑대는 살고 있지 않지만 늑대의 보건가는 딩고라는 늑대개들이 살고 있어요. 밤마다 그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정말 공포스럽더라고요. 네. 다큐멘터리에서 들었던 정말 늑대 울음소리랑 똑같더라고요. 조금 더 디테일을 첨가하면은 대장 늑대가 먼저 아우라고 하울링을 하기 시작하면은 주변에서 부하 늑대들이 화음을 넣어줍니다. 그런 이제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사실 다른 뭐 복잡한 생각은 들지 않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최소한으로 덜어서 빨리 왔던 길로 도망가야 되겠다.
앞으로 더 나간다라는 거는 생각 못하고.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은 뒤로 왔던 길이니까 뒤로 이제 걸어 나가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뭐였냐면 호주 이제 그 사막이 되게 황무지다 보니까 왔던 길이지만 이 방향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원동력은 그나마 별자리를 볼 수 있었어요, 저희가. 밤에. 네. 와, 근데 일단 밤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 어쨌든 불확실성을 가지고서 걷긴 걸었는데 음식은요? 음식은 아예 없었죠. 아예 없었고 그나마 그때가 이제 호주 건기다 보니까 물도 거의 이제 막 계곡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네. 그나마 이렇게 몇십 킬로 걷다 보면은 조그만한 그 웅덩이들의 모기 유충이 바글바글한 네, 그런 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원효대사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그냥 어디 끓여 먹어야 되나 싶었는데 그럴 정신도 없고요. 일단 거의 50도 가까이 되는 그 사막을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몸에서 불이 나겠죠. 근데 그런 물이 보이면 일단 몸을 뒹굴러야 돼요. 몸의 체온을 낮춰야 되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냥 막 먹었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낮에 불확실성을 뚫고서 어두운 이동을 못하니까. 네네.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별자리를 볼 수 있다는 건데 네. 호주의 대략적인 면적을 알고 있고 엄청 우리가 대충 어디쯤 있으니까 하루에 이 정도 걸었으니까 이쯤 가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뭔가 불확실성 상황에 놓였을 때는 변하지 않는 이정표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별자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구가 도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별자리 공부할 때 야, 이거 내가 어디다 써먹냐고 이걸 배우나 싶었는데 네. 아닙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런 간단한 지식이 정말 나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별자리 같은 거를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우리한테 어떤 이정표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이랑 같이 이런 별자리들 보시면서 나중에 캠핑을 하러 가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한번 확인해 보면은 정말 그게 맞거든요. 사실 사막에 가는 경험도 흔치 않고 네. 거기에 조난당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요. 네.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지만 거의 죽음의 네. 위기에서 내신 거잖아요. 네. 거기서 뭘 느끼셨나요?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걸 제가 느꼈는데 네. 이 정도 그 고난을 겪었다면 호주 다시 가시겠습니까? 아유, 캥거루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만한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때 그 정말 배고프고 힘들면서 걸어 나왔던 그때 바라봤던 이 호주 대륙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와중에요? 네. 그러면서 문득 내가 정말 이 지구라는 행성 표면을 걸으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너무 강렬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힘은 들었지만 내가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 계기로 인해서 내가 이 탐험이라는 거를 취미로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직업적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사실 우리 사회가 이 실패라는 단어 그리고 시행착오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인색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너는 남들이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는 왜 그런 사소한 거에 관심을 갖고 있냐? 왜 거기에 빠져 있냐? 그걸 좋아해서 나중에 뭘 하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실패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서 빠지거나 아니면 그 의미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탐험도 해보고 외국 과학자들이랑 많이 이제 활동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실패라는 단어를 다른 문장으로 표현하면 실패는 또 다른 형태의 경험 데이터인 것 같아요. 자, 무슨 맥락이냐면 정말 요즘처럼 분야를 막론하고서 경험치가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목표 지점에 가기 위해서는 이 실패라는 또 다른 형태의 경험치가 쌓이고 축적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네. 조금 느리더라도 그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한번 내 몸 안에 그 내재화가 되면 다음에 다른 목표를 세울 때는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사랑하는 아이로 좀 키울 수 있을까요, 대장님? 아빠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되게 따라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냥 가까운 데 갔었고 이제 한 4학년쯤 되니까 이제 뭐 한라산도 가보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그때는 틈틈이 좀 데리고 다녔어요. 네. 그런데 정말 제 걱정은 기후에 불과했고요. 아이들이 산도 더 잘 올라갑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켰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제가 이제 실제 해외 탐사 갈 때도 한두 번 동행을 시킨 적이 있어요. 진짜요? 네, 뭐 아이슬란드도 데려가고 동행을 시켰는데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가면 아빠 따라서 그냥 해외여행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제가 탐험 갈 때 사전 학습. 네, 여기까지 너가 충분히 해서 아빠랑 대화가 돼야지만 여기 데려갈 수가 있다.
근데 그게 또 단순히 아이들한테는 또 여행 가는데 무슨 공부를 해야 돼라고 부담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를 약간 롤을 주면은 되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요? 뭐 이를테면은 너는 그냥 아빠랑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아빠의 탐험에 탐험 대원으로 따르는 거기 때문에 너는 이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뭐 이를테면은 운전은 뭐 아빠가 하겠지만 네가 뭐 지도로 보는 법을 확실히 익혀서 방향을 가이드를 준다든지 아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을 때 바쁘면 모든 사람들이랑 다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네가 영어를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통역을 좀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역할이 있어야지만 데려갈 수 있다라고 목적의식을 부여하니까 애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호주의 나사 과학자들하고 탐험을 간 적이 있어요. 한 천체 물리학자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완전 이 사막에 진짜 막 오프로드 차량을 타고 막 달리는 그런 곳인데 몇 살짜리야? 6살이었어요. 여자애였고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엘사였어요. 이름이.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왔냐고 그랬더니 뭐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 더 챙겨주는 것도 없고 똑같이 과학자들 차에 태우고 똑같이 다니는 거예요. 하루는 얘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막 모두를 깨우는 거예요. 박수를 막 부르더니 자기가 아침에 산책을 갔다 왔는데 여기 뭔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과학자들이 막 일정이 막 타이트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할만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희 탐험대 대장님이 헤이 에브리원 하면서 다 모으는 거예요. 지금 엘사 대원이 뭘 발견했으니까 여기 빨리 가보자고. 그러면서 걸어가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정말 저희가 그때 6대의 사륜구동차를 타고 왔는데 거기에 다 탑승시키더니 엘사를 맨 선두 차량에 선탑을 시켜서 걔가 이제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호주 원주민들이 이렇게 그 바위에다가 암각화를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걸 내가 발견하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아이들도 사실 다 압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네, 똑같이 호기심이 있고 어찌 보면 호기심의 감각은 어른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학원 가야 되고 막 스마트폰에 막 매몰돼 있고 이렇다고 해서 제가 왜 이렇게 뭐 저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같이 나가 보시면은 어느 아이라도 이 자연이 주는 그런 느낌을 받고서 자기 스스로 깨우치는 호기심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과학적인 호기심을 계속 개발시켜주고 싶고 아이들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건강하게 개발시킬 수 있는 과학 콘텐츠는 어떤 콘텐츠일까요? 사실 과학이라는 거는 어떤 팩트 전달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과학자들이 최신 연구한 그 현장이나 연구 내용에 대한 사진이나 그런 데이터들이 기반이 돼야지만 아이들이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그림이나 사파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과학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고화질의 사진을 보는 게 가장 직관적인 것 같아요. 실사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부터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을 많이 봤는데요. 사진 한 장이 주는 그 감동이 엄청나거든요. 그 사진에 있는 어떤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그 자연 현상을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의 여정부터 고난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발견했을 때 느끼는 환희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한 장의 사진에 다 담겨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 사진을 들고서 그 현장에 갔을 때 느끼는 그 감동 이거는 어떤 거랑도 바꿀 수가 없죠. 자연 현상이라는 게 늘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현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려운 거는 화산이에요. 언제 터진다라고 예고를 하지 않잖아요. 실제 화산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뉴스에 나와야 되겠죠. 지금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활동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제 날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 화산 분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거든요. 하루 만에 그냥 살짝 용암 뿜어내고 멈출지 아니면 뭐 몇 달 이상 될지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가게 돼도 또 이게 우리가 영화나 동영상에 보는 것처럼 늘 콸콸콸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동적인 화산 분화 사진을 한 장 찍기 위해서도 그 근처에서 정말 뭐 일주일 이상 대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전체 여정의 뭐 절반 이상을 그 한 장의 사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많은 거죠. 그 고등학생 자제분이랑 같이 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갔을 때도 여기도 이제 그 제가 갔다는 화산의 지형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뭐 아이슬란드의 지형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저는 의미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판과 판이 멀어지는 곳에 있어요. 멀어지면서도 똑같이 지각이 이렇게 틈이 생기니까 그 위로 마그마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은데 역시 여기에는 그게 딱 사진이 있네요.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정보들을 이제 알고 가면은 사실 이제 어느 지역이 더 화산 활동이 활발한지 조금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또 데이터가 되는 거죠. 대장님,
이제 여름방학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저희 아이에게 좀 유의미한 경험을 좀 심어주고 싶은데 솔직히 아이슬란드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네. 네, 좀 부담스러운데 네.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한번 가봐라. 과학적 가치도 있고 탐험력도 키워줄 수 있는 너무 좋은 곳이다 측면으로 조금 꿀팁 네.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연과학적으로 최고의 스팟을 꼽자라면 제주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제주도요? 네, 제가 이제 오히려 역으로 해외 탐험을 갔을 때 외국 과학자들이 제주에 대한 관심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당신은 제주도도 이렇게 대단한데 왜 다른 나라들 와서 탐험을 하냐. 굳이 멀리 와서? 네, 약 얘기할 정도로.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화산섬인 건 알고 있지만 아이슬란드처럼 용암이 흐르진 않잖아요. 네, 극적이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주도가 그냥 여행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화산이라는 게 꼭 분화해서 용암이 흐르는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다양한 화산 지역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 지질학적인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제주도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용암 동굴들도 거의 200개나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그 용암 땅 위에 숲이 만들어지는 곶자왈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니크한 이런 생태계도 존재합니다. 그 밖에도 정말 뭐 수백 개의 오름부터 해서 화산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각상들은 정말 제주도에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제주도를 단순히 그냥 여행지가 아닌 탐험의 섬으로 한번 가족들이랑 함께 탐험대를 만들어서 여행을 가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특히 제가 지난 한 7, 8년 동안 제주도를 여러 과학자들하고도 탐험을 하면서 되게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목격을 했고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제 마음을 가장 울렸던 게 있는데 특히 교육 관점에서 저는 여기를 꼭 가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제주도 만장굴입니다. 만장굴이요? 네. 왜요? 자, 이 만장굴은 길이로만 놓고 보면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길이가 깁니다. 근데 이 규모 면에서는 전 세계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큰 동굴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는데도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근데 이 만장굴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가치가 있는데 바로 80년 전에 이 만장굴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초등학교 선생님과 아이들의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야, 어떤 스토리예요? 사실 우리가 만장굴 하면은 뭐 과학자들이 발견했겠다라고 싶은데 알고 봤더니 80년 전에 정말 초등학생들이 이 동굴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해방 직후에 제주 김영 초등학교의 초임교사로 발령을 받았던 부종유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해방되고 나서 자기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모교에 부임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학원이 있을이 만무하니까. 그래서 정규 교과 과정 외에 특별 활동반을 3개를 만드셨는데 일단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게 뭐였냐면 과학반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해방된 조국이 살아나려면 과학자가 많이 필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과학만큼 예술활동도 중요하니까 음악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일제강점기에서 억압받다 보니까 아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탐험반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개 반을 만드셨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과학반을 딱 만들어 놨는데 맨날 아이들 또 자습만 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1946년도 여름에 몰래 배를 타고 밀항을 하셔갖고 일본에 가서 현미경을 구해오십니다. 왜? 아이들한테 미시세계를 보여주겠다고. 본인이 가장 아꼈던 탐험반 아이들한테는 탐험을 하려면 체계적인 체력 관리가 중요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서 한라산으로 전지 훈련을 다녀오십니다. 스승이고 교사이시자 귀인 같은 분인데. 다빈치 같은 너무... 선생님이 아니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3개 반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 선생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탐험반이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어렸을 때 제주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동굴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동굴에 대한 조사가 안 됐으니까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고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귀신 나온다, 못 들어가는 이유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자기가 대학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내 고향 제주도도 하와이처럼 지하에 정말 많은 동굴이 있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고 내 제자들과 함께 탐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탐험을 가려면 제일 중요한 거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해야 그렇죠. 안전 이슈도 있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탐험을 한 달 남겨놓고서 교장 선생님께 허락을 구하러 갑니다. 선생님, 제가 아이들이랑 동굴 탐험을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교장 선생님 반응이 어땠을까요?
혼자 가세요라고 하실 그렇죠. 것 뭐 같은데요. 요즘 같으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네. 물론 우리도 체험학습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부선생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생각을 했나. 우리 김명의 귀한 아이들이 위대한 발견을 하러 떠났는데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탐험 당일날 새벽 6시에 전교생을 운동장에 소집을 해서 탐험대 발대식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일을 나가시기 전에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2개를 싸고 또 동굴의 험한 지형을 하려면 집신이 여러 짝 필요하니까 또 집신을 만들어서 아이들 허리춤에 씌워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새벽 6시에 발대식을 마치고 도시락을 싼 다음에 요즘 같으면 스쿨버스가 와서 아이들 탑승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다시 1시간 반을 걸어서 지금 만장굴의 시작점인 만장굴 비공개 구간에 다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초등학생 몇 명? 한 5, 6학년 학생들 30명 정도 탐험대를 만들어서 줄지어서 이동을 한 거죠. 그런데 꼬마 탐험대라고 해서 우리가 절대 얕보면 안 됩니다. 나름의 조직도가 있어요. 일단 담력이 가장 좋은 아이들은 선두에서 횃불을 들고서 길을 안내해주는 횃불반을 맡았고요. 자, 그리고 횃불에 불을 붙이려면 석유가 필요하니까 힘 좋은 아이들은 석유통을 들고 가는 보급반을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시크릿한 또 다른 반이 있었는데 저는 이 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반이었냐면 부종현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얘들아, 우리가 여기 절대 놀러 가는 게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동굴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는 게 된다면 동굴의 길이와 폭을 정밀하게 측량을 해서 이 수치를 문서로 기록을 남겨서 후대에 전달을 해야지만 이 탐험이 온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정말 명석한 아이들을 딱 선발을 해서 측량만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과학자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을 선생님께서 채용을 하신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측량반 아이들이 80년 전에 줄자도 없고 뭐 문구점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정말 새끼줄을 꼬아서 20m짜리 줄자를 만들어서 이거를 한 뼘, 2뼘, 3뼘 옮겨가면서 천천히 이 만장굴의 길이를 지금 길이와 오차 범위가 500m밖에 안 될 정도로 정밀 측량을 했습니다. 정말 톰소의 모험기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 꼬마들의 이 동물 탐험 이야기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특히 교육적으로 어떤 그 시사점을 주느냐 저는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게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될 정도의 세계 최대 규모의 용암동굴인 만장굴을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횃불 들고 집신 신고 그리고 새끼들 들고 가서 밝히는 경우는 인류 역사사에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냥 포기로 드린 얘기가 아니라 세계 자연유산 심사를 할 때 이런 인문학적인 팩트들까지 다 서베이를 해서 그 서사까지 다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이 제주도에 가면은 이 부종유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는 부종유 기념사업재단이 있는데요. 여기에 속한 학자분들이 요즘에는 이 선생님의 업적을 재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과학적 발견 너무나 많이 하셨죠. 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그 해방 직후에 정말 폐허가 됐던 이 제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동굴로, 숲으로, 산으로 이렇게 탐험을 다니면서 심지어 기록까지 남겼던 이런 행위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교육의 전형이라는 거죠. 즉 자연과 분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완벽한 형태의 교육을 행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탐험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제 생각에는 경외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자연 한복판에 서 있을 때 정말 이 자연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이고 내가 정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낄 수가 있고요. 이 교육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꼬마 탐험대에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탄생을 합니다. 되게 감동이네요. 김덕주라는 물리학자가 계셨는데요. 지금 도쿄대학교죠. 동경대 물리학과를 입학을 하게 되고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일본 한 대학에서 물리학과 교수로 97년도까지 근무하시면서 100여 편에 가까운 고체 물리 이론에 관련된 논문을 써내셨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잡한 현실 세계를 아주 간단하게 추상화시키는 이런 추상화 능력이 되게 중요할 텐데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이 제주도라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마음껏 호기심과 상상력을 발현했기 때문에 이런 또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제주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 꼬마 탐험대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건 제 나름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찮게 그 당시 꼬마 탐험대의
유일한 생존자이신 97세 한 분을 네. 뵌 적이 있어요. 와. 근데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부중현 선생님은 선생님한테 어떤 은사졌냐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정말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부 선생님은 우리랑 사제간의 관계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인가 들어봤더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그 동굴에 횃불 서너 개에 의지해서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사제관계를 넘어서서 그냥 탐험대의 똑같은 동료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9순이 넘은 나이잖아요. 근데도 만장굴로 내려가는 계단을 내려가면은 정말 아직도 12달 시절에 내 은사와 내 친구들과 정말 여기 갔던 느낌이 나고 마치 그런 의미로 쓰시더라고요.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처음 도착해서 달의 표면을 뒤졌을 때 나랑 똑같은 느낌이 아니었겠냐. 아이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보통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공룡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공룡 이름 100개를 다 외워야 네.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룡을 좋아하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서 공룡을 좋아하면 부모님들 속이 터지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룡을 연구하는 분야가 고생물학이라는 분야인데 사실 이걸 전공을 해서 갈 수 있는 이 진로의 경우의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적은 건 맞는 얘기예요. 뭐 박물관에서 일을 하거나 뭐 연구소에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몽골 고비 사막에서 공룡 화석을 발굴하면서 소위 말하는 MG 공룡학자들도 많이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들은 진로의 폭이 좀 다양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공룡으로 석박사학위 받으면은 다 뭐 연구소 아니면 박물관에 갑니다. 고고학.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공룡으로 석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디즈니나 픽사에 갑니다. 이런 거예요. 이 친구들은 평생을 공룡 덕후로 살았는데 심지어 공룡에 대한 석박사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작정하고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배우고 작정하고 프로그래밍 배우기 때문에 쥐락이 월등히 나오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어려운 개념 같은 것들, 그런 작은 것들도 결국 사람들한테 많이 소비가 될 텐데 그러려면 그 어려운 개념들을 정말 서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분야에 해당 전공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잔소리를 안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한번 애플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아이가 아이패드를 막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잔디밭에서. 근데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건 어떤 컴퓨터냐 그랬더니 이 아이 대답이 컴퓨터가 뭐예요? 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키보드라는 인터페이스가 뭔지 모르는 세대가 출현한 거예요 지금. 그런 아이들한테 키보드라는 인터페이스를 갖고서 배웠던 우리 세대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정말 인류가 출현한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많은 다양한 정보를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이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개입하지 마시고 이미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에 열려있고 더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안전한 그런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고 정말 아이들한테 좀 믿음을 많이 주신다면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그리고 자기의 달란트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 인용해드린 과학 관련 콘텐츠와 사진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퀴즈에서 나온 사이언스 리더스 이 콘텐츠에서 다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레벨 3까지 있는데 아이의 흥미와 읽기 능력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커버했습니다. 저도 지금 아이랑 읽고 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어른들이 읽기에도 정말로 흥미롭고 유익한데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리즈를 이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